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소년들이 주변에 터놓고 말하지 못하는 진로와 진학 고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그럼 도와줘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근데 요즘 그 중고등학교에서요. 네. 정서 행동 발달 검사라는 걸 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10% 정도가 아이들이 나는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다. 네. 그런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게 이 퍼센테이지 10%라는 게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심각하죠. 네. 약 8%에서 10%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네. 예를 들면 한 학교에 이제 100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10%면 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네. 2000명이면 200명이고요.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20%에서 약 40% 정도의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을 해봤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 중에 약 5% 정도 가량이 또 심각한 자살 충동에 휩싸이고 또 1, 2% 정도는 자살 시도를 해봤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우리의 청소년들이 받는 압박감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나오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그 검사 결과에서 나오는 건가요? 물론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 충동에 휩싸이고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살 고위험군 아이들은 이제 우울한 경향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자살 생각을 많이 하거나 또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지지망,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적으로 예를 들면 폭력 가정이라든가 방임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이런 자살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 주변 인간관계에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고위험군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좀 취약한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거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아이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 이걸 네. 길러줘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걸 길러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되는 핵가족화된 그런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다 부모님들이 다 대신해주고 부모님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과거의 아이들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정 내에서 많이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보게 돼요. 요즘 자기가 이제 어려움이 사람이 살다 보면 늘 닥치지 않겠습니까? 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은 뭐냐면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A 아니면 B 또는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이 친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나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심지어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르고 차라리 죽어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죠.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성적이 잘 안 나왔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잘 보완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에 이런 자살 위기에 휩싸일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을 좀 강하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할까요? 뭐 또 너무 이렇게 윽박질린다는 것이 강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거. 그리고 한번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압박감을 주지 말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실패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해서 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키워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선은 부모님이 계실 거고요. 네. 예, 또 학교가 있을 거고 네. 또 뭐 친구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부모가 아이를 잘 믿지도 못하고 또 뭐 부모님 입장에서 학교도 믿지 못하겠고 예 그러면 서로 이제 불신이 자꾸만 이렇게 쌓이는 것 같은데요. 상담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어떤가요?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죠. 서로 이제 아이와 부모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이 안 돼서 우리 부모에게는 도저히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해서 대화가 단절돼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부모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이도 그런 상황을 알면서 이제 자기가 먼저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애한테 네. 요구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도 이렇게 정말 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시고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저는 좀 시야를 좀 넓혀보면 좀 더 많은 창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떤 종교기관이든 네. 어떤 복지관이든 또 상담센터든 다양한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우리 지역사회 내에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가정이 못하고 학교가 못할 때 사회가 그 아이들을 좀 보살필 수 있는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elp Seeking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도움 찾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자기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서 있을 때 이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창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구들을 찾을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령 예를 들면 학교가 시작됐잖아요. 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좀 숙제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지역사회, 너네 동네에 가서
복지관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뭐 위센터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서 네가 고민되는 점들을 상담하고 올 수 있도록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막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가서. 거기 가서 자기가 상담을 하고 난 그 결과를 그 기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상담 결과를 학교에 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서로. 그래서 중복되는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니까 이 진로 상담을 하더라. 여기 가니까 내 심리 상담을 하더라. 여기 가니까 정말 내 경제적인 우리 집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뭐 이런 다양한 상담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끼리 서로 한번 나눠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기록을 하게 해요. 하나로 A4 용도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코팅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사람이 살 때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여기 갔더니 이런 상담을 받았더니 아주 나에게 너무 유익한 그런 기회가 있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 다시 한번 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도움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삶의 지혜다. 네. 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기 상담센터에 가니까 나를 정말 잘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길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아이들에게 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헬프 시킹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리고 그게 추천이 자기 반 친구들이 한 거니까 더 그렇죠. 신뢰가 가겠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뭐 약 어디 가보니까 좋다더라. 그건 안 가요. 선생님이 어디 복지관 가서는 상담받아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 친구가 추천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제 정신과에 가는 거, 네. 상담소에 가는 거, 학교에 상담실에 가는 거, 자발적으로 거기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터부시하는. 네. 뭔가 거기 갔다 오면은 낙인을 찍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 낙인을 받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힘들 때 상담소에 가고 정신과에 가고 학교 상담실에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너무 당연하듯이 내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민이 돼서 그런데 가서 좀 상담을 해본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이들 마음속에는 부모도 그렇듯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런데 가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쟤는 상담소에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것도 헬프 시킹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건 나의 권리다. 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면 나도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이들끼리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10% 정도의 자살 고위험군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하 원장님께서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 나가서 뭐 다양한 아이들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하시죠?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이제 바빠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관여를 하고 이제 현장에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0년 동안 삼성 사회정신건강연구소와 이제 저희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우리들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내에 들어 있습니다. 한 7회기에 걸친 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나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
다른 친구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적이고 비대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 생명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한 27%가 조사해 보니까 내 생명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끊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27%가 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내 생명은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기도 해요.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 혼자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의 내 모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명 존중 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런 내용을 거기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런 자살 생각을 한다거나 위험이 있을 때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충동에 휩싸였을 때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네. 아주 여러 가지 그 시청각 교재가 같이 포함된 실제로 자기가 친구들과 같이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실습을 하면서 네. 행동을 하면서 그 생명 존중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또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을 해왔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 가을부터는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장님은 뭐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정책 개발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연구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교육 체계 내에서 좀 뭔가 이거는 좀 정말로 시급하게 좀 개선되고 좀 연구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위원 분들이시나 이런 분들이 요거는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제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도 이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정규 과목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학교의 교육 정책을 하실 때 인성교육이나 생명존중 교육이나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아예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 과목으로 이렇게 좀 책정을 해서 아주 필수 과목으로 모든 아이들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좀 개발이 돼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뭐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뭐 그런 걸 그렇죠. 그런 거랑 이제 연관해서 교육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뭐 네. 특별히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도덕 과목, 윤리 과목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그런 교육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네. 근데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너무 우리는 그 입시 제도가 자꾸 바뀌고, 뭐 자유학기제가 뭐 나온다, 또 뭐 인성교육 말씀하셨지만은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뭐 그걸 또 평가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은 저건 또 뭐지? 뭐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 인성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나무 같은 경우도 그 벚꽃이 1년에 7c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무가 돼서 꽃을 보기까지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최소한 5, 6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 세대에서 꽃을 보고 싶고 자라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교육에서도 그렇고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또 아이들 자신도 나는 빨리 어떻게 돼야 되는데라고 어떤 그런 쫓기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데이비드 엘킨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교육자가 쫓기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지금 쫓기고 있어요. 네. 이제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어른이 돼야 되고 좀 더 좀 나은 이제 대학에 가야 되고 명문 대학을 가야 돼,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에 너무 이제 쫓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잘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항상 세상은 잘 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단계가 아이들이 다른 거죠. 뒤처지는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제 보살핌이 없게 되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소외되고 낙오돼서 이제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생명이 소중한 생명들인데 잘 나가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한다기보다는 물론 그 아이들은 더 잘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지금 학교에서 잘 보살피고 낙오된 아이들도 인간적인 좌절감이라든가 절망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 아닌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생명의 전화 SOS 상담사분을 한 밤 10시까지 한 5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셨구나. 워낙 과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느라고. 근데 공통된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전화가 울리면은 벨이 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담 전화가 울리면은. 그러면 이제 받자마자 일단은 이야기를 듣는 쪽으로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그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떻게 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그리고 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문가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학부모면은 우리 애가 이런 문제 있으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고 부모들이 지시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군요. 그게 내 문제였군요. 예, 그래서 그런 대화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어떻게 아이들이 그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거나 할 때 우리는 쉽게 그냥 우리가 그래도 다 살아왔으니까 나 어려워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 나도 해봤는데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때로는 제시해 줄 때도 있긴 하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물론 전화 상담이라고 하는 일회성적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분에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준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말씀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가 오게 되면 일단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잘 경청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수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경청하다 보면 그 아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아이의 느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내가 느낀 것을 그 아이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참 이런 상황에서 네가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다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네. 함께 느껴주는데요. 그렇게 느껴주면 이 선생님은 내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 주는구나. 나를 정말 잘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상담원 선생님과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럼 부모하고 아이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충분하죠. 부모님들이 너무 급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들과 상담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원래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상담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자꾸만 기대를 갖고 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모님 정상이네요. 저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른 관점을 한번 취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을 절대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한번 잘 들어보는 훈련이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 네가 너 그거 참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너 참 그런 상황에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네가 그 상황을 그렇게 참았니? 하면서 그 심정에 그 아이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엄마가 평상시에는 이래라 저래라 막 하다가 오늘은 한 발짝 물러서서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이에게는 좀 신기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자꾸만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잘 알아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엄마가 믿어지게 돼요. 그럼 엄마에게 믿어지게 되면 엄마에게 이 얘기 저 얘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은 부모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 참 범하기 쉬운 오류라고나 할까요? 자꾸만 평가하고, 또, 우리 애는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러지? 하고, 그런 다른 어떤 이유를 자꾸만 바깥에서 찾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무조건 들어주라.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아이의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학자의 이야기는 심리적 영양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비타민이네요. 그렇죠. 근데 공감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말라 죽어요. 예를 들면 가정의 부부가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가정 내에서 공감의 분위기가 없어 보세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밖으로 걷돕니다. 아이들이요, 집에 들어와 가지고 공감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래라 저래라만 하고. 그럼 아이들이 집에 오고 싶겠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떡 벌어진 그 동네 형,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 형들은 어깨를 막 두들겨주면서 내 밑에서 이래, 내 밑에서 나를 따라. 그러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형에게 충성을 다 맹세하거든요. 그래서 범죄로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감이라고 하는 게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자꾸만 공감을 주셔야 돼요. 공감의 음식을 집에서 자꾸만 주는 노력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공감을 주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꾸만 먹다 보면 그 공감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의 그 환경이 훨씬 더 촉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중요하다. 오늘의 이야기는 포인트는 공감이네요. 그렇죠. 공감의 영양소를 우리 가정 내에서 많이 나누고, 그 부모가 특히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하상훈 생명의 전화 원장님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참, 아이들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또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한테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으시다면요, 하 원장님의 그 조언대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귀를 빌려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선기였습니다.